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의 인사말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합리적인 상식은 국민들의 쉼없는 여망이자 희망으로 이끄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내편의 민심만 있고 보편 타당한 천심인 민심은 설 자리가 좁아만 가는 듯 합니다.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대화와 토론으로 찾아내기보다 내편으로 나눠 공격 방어에 열중하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대립과 갈등은 일상화되었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렇듯 천심으로서의 민심이 형성되고 표현될 길이 막힌다면 사회 통합은 멀어지고 공동체는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국가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내편의 민심이 아니고 보편 타당의 천심인 민심을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옳고 바람직한 내용이면 그것이 천심인 민심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를 아랑곳하지 않고 내 편만의 이익을 위하는 상식과 거리가 먼 모습만 선명해지는 듯 합니다. 이제라도 내 편을 넘어선 천심으로서의 민심을 잘 읽고 그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지식인, 언론인들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주장을 펼쳐 건강한 사회 여론을 형성해야 할 책임이 막중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좌우 대립과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겪어온 우리 모두의 가슴속엔 불순분자, 종북, 빨갱이라는 개념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무서운 개념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뜻있고 책임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종교인, 지식인, 언론인들이 나서서 그 어디에도 그런 발언이 발붙이지 못하게 역할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의 야단 법석은 종교인들의 시국 발언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이쪽 저쪽을 넘어 천심인 민심을 형성하고 그 민심이 우리 사회의 공론이 되도록 하고자 준비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한 차례의 토론으로 모든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차분하게 실상을 드러내고 차이를 존중하면서 대화해야 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만도 아닙니다. 부디 우리 모두 내편의 울타리에서 나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진정한 천심인 민심을 형성하여 그 기운을 정치공과 사회로 환원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 화쟁과 해통의 새 기운을 만들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대독.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먼저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분을 제가 소개하고 그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기 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앞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토론을 들으시면서 야단법석 들으시면서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으면 그 질문지에 어느 분에게 질문하는지를 좀 밝혀주시고 그 저희 쪽 요 앞에 이 진행석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사회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회를 보실 분들과 사회 보실 분과 토론에 참석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 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야단법석, 종교인들의 시국 발언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이 야단법석을 이끌어 가실 사회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환경부 장관으로 재직하셨던 윤여준 선생님이신데요. 현재 정치소비자 울림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시고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소 이사장, 합천 평화의 집 원장으로 소임을 맡고 계십니다.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네, 윤여준입니다. 제가 얼떨결에 사회를 맡았는데요. 도교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니까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맡았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패널 분들이 다 정장을 하셨는데 이 사회자인 제가 이렇게 캐주얼 복장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사실 어저께 부산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로 이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이 그냥 이리 곧장 오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정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종교인들의 시국 발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어떻게 다 짐작하시겠지만 최근에 그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소속이시고 전주교구에 계신 박상신 신부께서 미사 중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죠. 몇 가지만 추리면 대통령에게 이제 하야를 요구한 거라든지 또는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언급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뒤따라서 그 종교계 일부에서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일부에서 역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공개 성명이 있었고요. 불교는 이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한 데 대해서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그 종교인과 종교계 일부의 발언, 그런 요구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켜서요. 안 그래도 한국 사회가 이 갈등이 너무 오랫동안 증폭이 돼서 이 공동체가 이게 깨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정도였는데 더군다나 이런 시국 발언, 특히 성직자분들이나 종교계 일부의 시국 발언이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그런 갈등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그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분들이 이대로 두면 한국 사회 통합이 어렵겠다는 걱정을 하셔서 아마 급한 시간 내에 촉박한 시간 내에 이런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뭐 짐작하시는 대로 이게 뭐 어느 쪽이 주장이 뭐 이기고 어느 쪽 주장이 지고 하는 이런 승패를 가르는 이런 성격의 모임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자기 주장을 함으로써 어떤 동감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공감을 이룬다고 할까요? 또 의견을 통합하기보다는 융합하는 이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총무원장이신 자승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어떤 합리적인 상식을 모아보자 그런 취지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7분들께서도 이런 그 모임의 취지를 충분히
생각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진행 방식은요, 대개 주제를 3개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3개 주제인데 주제별로 평균치만 약 30분 정도씩 말씀을 듣고요. 나중에는 참여하신 대중분들께도 20분간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주제별로 이제 2분 또는 3분의 여는 말씀을 듣고 또 그에 앞서 전체적으로 7번의 여는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제별 논의 들어가서도 주제별로 2분 내지 3분씩 먼저 여는 말씀을 듣고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5시까지는 이 토론회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 그 패널로 참석하신 7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전에 그 교황청 주재 한국 대사를 지내신 성념 전 대사님 나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개신교에서는 임명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불교계에서는 도법스님 모셨습니다. 정계에서는 이제 여야 한 분씩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신경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인으로서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이신 김영태 선생님을 모셨고요. 네. 이게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별로는 한 3분씩 이제 말씀을 듣겠는데요. 그럼 먼저 전체적으로 7분을 모시고 다 전체적인 한번 여는 말씀을 듣는 순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여야 요새 첨예하게 대결하고 계신 여야 의원님들을 먼저 모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분명히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럼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정치인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자 하는 취지로 먼저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간 5분 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종교인의 시국선언 이런 내용으로 이 시국 발언에 대해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그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또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셔서 제가 이 자리에 또 참석해서 직접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짧게나마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런 시국 발언을 하게 된 것이 원인 제공자가 당신들인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시끄럽게 된 것이 원인을 따지면 한이 없겠지만 결국 책임은 저희들 여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잘 해결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불신이라든가 또는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시국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나라를 걱정하시고 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교 생활을 해왔었고 요즘은 제대로 못하는 편이지만 그러나 역시 종교인의 마음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비교적 근세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종교가 정치 중심에 있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조 시대 때 종교의
어떤 역할이 없었던 왕조는 거의 없었을 것이고, 뭐 서양의 그 중세 또는 근세에 이르기, 또 우리 동양의 경우에 불교라든가 기독교가 거의 뭐 왕조의 하나의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지배 이데올로기였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종교인의 어떤 시국 발언이라는 것은 뭐 지극히 정상적이고 오히려 그 종교 생활의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 와서 신앙의 자유 내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종교가 정치에 너무 관여했을 때 도리어 종교에도 해가 되고 또는 국민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정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게 되어서 이런 어떤 시국 발언에 대한 또 찬반의 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단순한 시국 발언뿐만 아니고 과거에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뭐 기독교적인 발언을 하면 또 불교에서 들고 일어나서 사실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치인이 종교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도 종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종교인들이 정치적인 어떤 논란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그렇게 좋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같이 그 어떤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는 종교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한다든가 또는 뭐 시국 발언을 한다든가 저는 그 점은 국민의 어떤 일원으로서 충분히 뭐 그 가능하고 또 뭐 합리적인 발언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경우는 보면 종교 행사, 예배라든가 또는 미사라든가 또는 예불을 통해서 그 시간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언사를 하실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정치 행사인지 종교 행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대체로 종교 의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구원이라든가 행복을 가져오고 또는 용서와 화해를 조장하고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종교 의식이 있는 것인데 상대방에 대한 또는 반대 세력에 대한 저주와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면서 자신이 어떤 신의 대리인을 넘어서서 마치 신의 경지에 있는 듯이 스스로의 입장이 전적으로 타당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아주 갈등의 그 폭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무슨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라든가 또는 밀양의 송전탑 건설 문제, 그것이 과연 그 진실이 뭔지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로 이제 종교인들이 그 현장에 가서 어떤 반대 운동을 계속해 갈 때 종교가 사회에서 갈등의 요소를 너무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역시 시국 발언으로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잘 해서 갈등이 없도록 하고 갈등의 중심을 정치가 노력을 해주고, 여의도 국회가 사회 갈등을 용광로처럼 녹여내서 새로운 좋은 산출물을 만들어낸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저희들 뭐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한 그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못한다가 91.2% 여론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파산 상태에 있고 정말 전직 총리 말씀대로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그만큼 저희들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 지도자이신 종교인들의 그 어떤 시국 발언이 있다, 물론 저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성찰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교와 각계를 모셔다 놓고 얘기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세 가지 단계가 있었죠. 정치 상황, 지난 1년의 정치 상황이 있었고, 종교인의 발언과 종교적 행위가 두 번째로 있었고, 그 다음에 발언 이후에 정치권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 첫 단계 정치 상황 1년을 제가 여기서 정리할 필요는 물론 없을 거고요. 종교인의 발언도 다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종교인들의 시국 발언이 맞느냐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종교의 역할이나 여러 가지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세상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는 종교는 죽은 종교다라는 게 이미 사실 결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 있고,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를 되돌아보면 이런 논란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인이 세상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종교인의 발언 수위, 범위, 그리고 팩트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경우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인들이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발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건 그건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건 종교인들에게 신중을 요구하는 것도 또 맞는 얘기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팩트나 판단이 이 상식에서 어긋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종교인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 여론의 시장에서 바로 잡힐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도도 심리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인 언론인들이 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의 경우에도 이 팩트를 넣고 대단히 많은 판례가 있고 논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동서양에 쌓여서 오늘날 언론의 자유를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발언 이후에 정치권의 대응이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좀 너무 많이 오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 오버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정치권의 대응이 이번에 많이 오버했습니다. 특히 이게 군산에서 있었던 신부님 한 분의 얘기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 정치권의 최고직을 하고 있다는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그것도 대단히 센 발언이죠. 대통령은 국론 분열을 묵과하지 않겠다. 총리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당 대표는 북한 지령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편승해서 상당 숫자의 여론 주도층들이 조국이 어디냐고 물었고요. 사제복을 입은 혁명 전사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제의 강론 발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총궐기해서 그분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일단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70년대, 80년대에도 이렇게까지 했는가 제가 지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이고, 신부도 그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 부류라고 북한이 아마 분류를 해놓고 있을 텐데, 종북 신부라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개념이 맞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뒤져봐도 종북 신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기저를 파고 들어가면 지역주의와 남북 분단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우리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할 양이면 틀림없이 우리 정치를 망치고 있는 두 개 중에
두 가지 요인이 지역주의하고 아마 이 남북 분단 상황일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비판과 반대를 하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미 종북이라는 딱지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종교인, 특히 신부에게까지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얘기할 것도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종교와 보도는 물론 영역이 다르지만 보도의 경우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구에 회자되는 그리고 교과서에 실리는 유명한 판례가 뉴욕타임즈와 설리반 서장, 경찰서장의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에 보면은 보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인의 경우 사실적 악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보도가 사실적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명예훼손으로 처벌 내지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교는 보도의 영역보다는 훨씬 더 높은 영역이고 다른 영역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종북 브랜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우리 성념 전 대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그 천주교에서는 다음 주 12월 8일이 인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한 주간 동안 사회교리라고 해서 크리스천들의 그 사회적인 책무를 특별히 교육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 지난 우리나라를 2번 다녀간 교황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다시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경탄,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사회적인 책무와 양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종교는 할 것이지 라는 말은 적어도 가톨릭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대교구 그 염수정 주교가 마치 그 사제단을 질책하는 듯한 발언을 또 대서특필됐는데요. 그 사람이 일주일만 더 기다렸더라면 참 좋았을 겁니다. 새 교황이 낸 복음의 기쁨이라고, 이 사람의 차도회책이니까 기조사상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복음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 구현입니다. 교회 뭐냐? 밖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이 문서가 번역돼서 읽혀진다면은 그 우리 언론의 그 시끄러운 소란이 정말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종교인들은 장기 성역 안에서, 성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아까 새누리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 개입 참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안에서 미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종교 언어로 표현할 때는 그것도 성령의 언어입니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 이하 묻고 않겠다. 묻고 않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조언을 해드리죠. 로마 칼리굴라 황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 국민 전부가 모가지 하나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단칼에 쳐버릴 수 있죠.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성불가침 성당 안에서 신성불가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발언을 했고 그 말씀에 수위가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주교는 이런 얘기하고 어떤 주교가 이런 얘기할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고 아우를 수 있는 것이 교황청이라는 이렇게 상위 기관이 위가 있죠. 따라서 가톨릭 교회 입장은 분명하고요. 성직자와 신자 모두가 이것이 의무가 있습니다. 혹자가 성직자들이 어떻게 종교 정치 개입을 했느냐 이런 말이 가톨릭 안에서까지 나왔으니까 문제를 삼는 분들은 성직자는 국가 조직과 권력 구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과 의원과 노조 지도자 이런 데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자기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 행사를 종교가 성직자가 종교 국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명분의 유일한 겁니다. 성직자들이 제기했던 것은 뭡니까? 간단하죠. 국정원 3.15 선거보다 훨씬 이 부정선거보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사건인데 계속 은폐되고 지도자는 담당자는 쫓겨나고 있는 판에 사람들이 삼척동자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집권 여당이 다 삼척동자가 못 됩니까? 이런 식이 있을 때 성직자들이 먼저 나서서 발언을 했지요. 그리고 7달 동안 기도하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공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의혹을 밝혀주라. 그때까지는 하야나 그런 말도 안 나왔고 사표내란 말도 안 나왔었지요. 이 기관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감싸려고 합니까? 원천적으로 그 많은 조작간첩 사건, 그 많은 언론조작 사건, 그 많은 정치조작 사건을 보면은 국민들 의식에는 범죄 집단으로 박혀 있습니다. 삶을 사는 집단을 왜 보호해 줍니까? 삶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 그러니까 거기를 밝혀서 토론했으면은 전 국민이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의 호소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움직여주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훨씬 우리 국민 전부가 신뢰하고 통합되고 걸핏하면 지금 정복 예전 제가 이 토요일 날 돌아왔습니다만 로마 언론에서는 전부 사제와 수녀들을 휠로 코무니스트 빨갱이라고는 못하니까 휠로 코무니스트라고 보도하는 한국 그 사건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사제들이 그 타이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회에서 미움받는 모든 집단들이 언제나 한센시병을 좀 일반적으로 표현합시다. 문둥이 취급받았죠. 문둥이를 얼싸하는 사람은 문둥이로 취급받거나 문둥이 냄새가 납니다. 그들을 얼싸. 그래서 이 집단에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욕하는 자들, 7달 동안 욕하거나 호소할 때 단 한 줄도 안 내던 언론들이 그 말 한마디가 나오자 모두가 날라서 법석을 떨었을 때 이거 불교 용어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일반적으로는 법석을 떨었죠. 그러면 그 언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감추는 사람은 로마 격언입니다. 거짓을 홍보하는 사람들입니다. 언론인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끝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조계종 화정위원장 맡고 계신 도법스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쨌든 좌우 대립 동족 상잔이라는 경험의 토대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해 왔고 또 대단히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런 셈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달려와서 직면한 현실을 보니까 제가 어서 보니까 뭐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300조. 근데 이게 수치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수치로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공동체 식구들인데 서로 편갈라서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부분을 어떻게 녹여야 될지, 이런 걸 어떻게 풀고 녹여서 진짜 좋은 뭐 이웃으로 또는 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지, 사실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의 우리 문제들을 불교가 뭘 해보자 해서 사실은 좀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된 셈입니다. 근데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속담에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보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이해해서 그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왜곡되든지 말든지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거나 아니면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의도와는 관계없이 말을 함부로 막 해석해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이런 현상,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뭐 이런 생각이 하나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뭐 종북 또는 뭐 불순분자 또는 빨갱이 이건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이게 공포의 언어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언어가 그냥 또 정치도자들이라든가 또 언론에서 이렇게 쉽게 가볍게 쓰여지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일들일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적어도 우리 사회가 정말로 선진 사회로 정말 21세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좀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좀 다듬고 정리해서 이런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이런 언어들은 이제 좀 정리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고요. 끝으로는 어쨌든 뭐 여야든 또는 진보 보수든 또는 기독교 불교든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가 있죠. 그게 민주주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사실 다뤄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정말 함께 살아야 될 공동체 식구로서 서로의 입장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는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뭐 좀 이런 좀 진지하고 성실함이 있어야 뭐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이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풀 건 풀고 녹일 건 녹이고 그리고 진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지혜와 마음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갈릴리 교회 목사신 임명진 목사님 말씀 듣는 순서입니다. 종교인들의 시국 발언이라는 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종교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난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를 말하자면 이 뭐 구약 성경 뭐 제가 신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뭐 그 구약 성경 내용 전체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목사의 직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시국 발언을 어떻게 안 합니까? 아니 우리 정말 밥 먹여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직업입니다. 이거 하는 거 우리. 뭐 가깝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제목이 내란 수괴죄입니다. 유대인의 왕. 정치범으로 죽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사형제도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정치범을 죽이는 것은 십자가였고 십자가 형틀이었고 종교적인 도덕적인 일 때문에 도덕질했다든지 뭐 그렇게 죽이는 사람은 돌로 죽였습니다. 예수는 아니 성경의 제목 자체가 유대인의 왕, 내란 수괴죄입니다. 내란 수괴죄. 이걸 우리가 조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뭐 누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목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박창신 신부님 검찰에서 조사할지 안 할지, 조사하더라도 사형 받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특별히 우리 개신교 또 뭐 천주교, 기독 같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우리가 제대로 목사 노릇하고 신부 노릇하려면 시국 발언하다가 사형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 신부님이 목사가 무슨 시국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는 기독교를 모르는 부식한 사람들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중에 뭐 기독교인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렇다면서도 우리가 잘못 가르쳤지 뭐 그 사람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 때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독립운동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남대문에 있는 거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교회 뜰에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군사훈련 시켰습니다. 목사가. 그리고 일본 순경들하고 싸움했습니다. 테러에 가담한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이, 목사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테러에 가담했습니다. 3.1운동 때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독립운동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볼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어떻게 받겠습니까? 뭘로 받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종교 얘기는 안 하고 밖에 나와서 독립운동 한다고 시국 발언하고 소동을 피는가? 조선 총독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시국 발언하는 거 잘못됐습니까?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론 그거 하다가 많은 종교인들이 감옥에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가깝게 70년대, 80년대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뭐 70년대 아주 대표적인 용공문자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 신문 보면 아주 뭐죠? 이렇게 도표 그려놔가지고 맨 꼭대기에 인명진 용공문자. 제가 요즘 다 그 무죄 판결 받아서 정부로부터 보상금 받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게 한 20, 30년 지났는데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길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때 무슨 대단한 일 하고 감옥 간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성경 읽고 감옥 갔습니다. 성경 읽고. 이게 설교라는 거는 설교로 봐야 됩니다. 설교로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떠들썩한 이유는 이 일부 언론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설교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적인 개 눈엔 뭐만 보인다고 제 눈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설교는 설교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는 시로 해석해야 되고 소설은 소설로 해석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는 설교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도 교회에서 있다 그러면 설교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그러면 당신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거든요. 교인들이 그거를 설교로 받아들여야지 밖에 나가서 명예훼손이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냐.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다. 꺾이는 놈 아닙니까 그거? 제정신 가진 놈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는 설교로서 들어야죠. 박창신 신부님의 설교도 강론으로 들어야 됩니다. 강론으로. 그래야지 이걸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뭐 처리를 한다든지 그거는 아주 큰 그런 그 무식의 소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는 설교로 들어야 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종교인 무슨 뭐 지금 이 도법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겠지만
사실은 이런 자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독교가 뭔가, 설교가 뭔가라는 것을 강의를 해야 맞는 자리지 토론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스님 이거는. 지금 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그만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영태 이사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종교 세 분 나오셨고 또 저까지 끼고 그러니까 지금 이 7분 중에 약간 공정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표현대로 하면 2분 정도가 이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이신 것 같아서 수적 균형이 좀 안 맞는다 그런 생각 들고, 아쉬운 거는 오히려 좀 더 열심히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좀 더 나왔으면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보태는 게 조금 또 수적 균형을 깨뜨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제 개인적인 얘기로 드리면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조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 초청을 받았어요. 야당 민주당하고 뭐 진보당 쪽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초청받았던 지난번에 제가 했던 야당 추천했던 조용한 변호사가 천안함이 어떤지 모르겠다 그랬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 중간에 청문회 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천안함에 관한 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람을 이제 변론해주고 있는데, 제가 변론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천안함의 진실에 대해서. 그런데 천안함에 대해서 이제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뭐 저도 청문회 뭐 정말 추천받아서 나갈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제가 고초를 겪고 막 지나가다가 돌도 맞고 그럴 것 같아서 아예 제 말 끊이지도 말라고 제가 이제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참 끔찍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합리성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창신 신부님 발언을 제가 자세히 봤더니 대통령 하야하라.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입장이, 만약에 제가 여당의 입장이었으면 저도 확 났을 것 같아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 하야하라고 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반쯤은 이제 이렇게 정확한 판단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는 건 뭐 인간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여기 이 역지사지로 바뀌었더라면 아마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여당에서 이제 구여당이 하야하라고 그러면 이제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맥락 말씀하셨는데 그 신부님 말씀에 이제 제가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신부님들은 뭐 스님들도 그렇고 원천적으로 평화를 말씀하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 친구가 이제 뭐 장성급 3스타까지 올라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연평도에서 폭격했을 때 그걸 보복을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철저히 응징하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 군인으로서는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연평도 그때 폭격했을 때 그거보다 더 세게 때렸더라면 또 저쪽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쪽에 대고 더 세게 또 때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전쟁이나 전면전까지 가서 이거 남북이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 신부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하실 때 북쪽이 연평도를 때린 거 잘못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표현은 그냥 가로에다 집어넣고 자 이거 긴장이 심한 그 동네에서 그렇게 포격 한미연합훈련을 하니까 저쪽에서도 쏜 거 아니야 이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를 붙였냐면 뭐 일본이 독도에 와서 훈련하면 우리도 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 앞에 일본과 우리의 예를 들은 것이 바로 역지사지하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지 북쪽에서 여기다가 쏜 게 잘했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예를 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마 어느 신부님이 북에서 우리 남한의 무고한 양민들을 포격한 것을 잘했다라고 할 신부라면 그는 뭐 신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전제하에서 생각해 보면
그 신부가 말씀하신 거의 전제는 이거 평화를 얘기하는 이거 어쨌든 남과 북이 역지사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으면은 이거 이런 전쟁밖에 더 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 보면 저 신부가 아까 말했듯이 정신 나간 신부죠. 그렇게 되면 그거 남쪽 양민을 포를 쏘는 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러면 저는 절약도 나서서 제가 보안법 폐지 주장하지만 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부.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상식적으로. 그런 지점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신부들이 평화 얘기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그걸 뒤집어서 그 말하자면 종북이라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이게 합리성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 참 매우 걱정이 되고요. 바로 이런 걱정들 때문에 뭐 스님들도 뭐 1000명이나 되는 분이 하셨고 쭉 다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집단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거에 발단이 됐던 아까 이제 다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제 저는 전문가라고 하니까 조금 얘기를 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국정원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조직이 뭐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뭐 2만 몇 개를 갖다가 그 댓글을 생산해서 자동으로 막 뿌려가지고 120만 개를 뿌렸다. 그거 굉장한 거죠. 그 120만 개가 또 어디로 어떻게 퍼져나간지 모르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것은 사실은 그 민주주의의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끔찍한 사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마 80년대 초반이나 뭐 전두환 정권 때 같았으면 아마 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고 우리 사회가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반응은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는 헌법 측면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사하는 검찰총장 오늘 뭐 제가 신문 보니까 청와대에 있는 뭐 행정관인가 하는 사람이 서초구청에 있는 누구한테 그 아이 이름을 갖다가 뭐 주민등록번호 다 조회해가라고 시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가 그걸 수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이 뒷조사를 한다. 저는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이건 정권이 흔들려야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직접 그런 무슨 트위터를 뭐 작업하고 이런 걸 지시하지 않은 손은 깨끗한 손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처리 과정에서 그 국정원에 그걸 깨끗이 수사하는 것을 총장을 그렇게 말하자면 뒷조사를 하는 청와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의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자 국가기관이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 그걸 수사하는 검찰총장까지 날려버렸다. 이런 끔찍한 사태에 관해서 아무도 말 안 하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하나도 차이가 없다. 제가 여기 뭐 불교 저 요새 중론 책을 제가 열심히 봤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그 생사를 떠나서 따로 열반이 없다. 그걸 왜 분별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사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그 탐욕과 뭐 여기서 시달리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과 열반이 딱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기독교 교리에서는 공동선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가치고 그 공동선은 모든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은 정치가 가장 높은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반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생사의 세계에 잘못된 거를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고 공동선을 제대로 실현하는지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저는 그 종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직접 장관이 되거나 뭐 노조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닌 한 저는 그런 지점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문제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카톨릭이 안중근 의사 그 총 쐈다고 그래갖고 제대로 미사도 안 드렸고 일제시대 때 또 일제가 그 전쟁 일으키는 거 다 협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잘못한 거를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였고요. 전체 카톨릭에서는 비오 12세가 이제 또 나치 그거 협력했다고 해서 성인 품에도 못 올라가도록 지금 돼 있고요. 그런 지점으로 보면 그거 다 정치였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뭐 말씀하시기로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써서 수천 명을 죽였죠. 그러면 응징해야 되는 나쁜 놈들이고 서방 세계가 그걸 폭격하겠다고 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거 폭격하지 맙시다 그러고 다 정치 지도자한테 편지 보내고 만나거든요. 그건 엄청난 의미의 종교 행위이자 정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이 인류나 이 사람들의 복지 그리고 생명, 인권 이런 것을 존중하는 종교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발언을 안 하면 문제다.
마지막으로 뭐 까마라 주교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 거지가 지나가는데 신부님이 빵을 주면 아 정말 훌륭하신 신부님 자선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그 거지한테 당신이 왜 거지가 됐는지 사회 문제 그 주변 배경을 얘기하면 저 신부는 빨갱이라고 이렇게 욕하더라라고 하는 게 그 주교님 말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빵 하나 주는 것과 그 빵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사회 시스템, 잘못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어느 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종교의 입장이냐 저는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